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2부는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토크 이어갑니다. 자, 두 분은 사전 투표를 하셨나요?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묻고 있는데 권지웅 비대위원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에 네.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했는데 점심 전에 가려고 했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좀 더 지나서 갔는데도 여전히 줄이 길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기다려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투표율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좀 항상 본투표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당에서는 사전 투표 독려하셨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뭐 딴 게 아니라 본투표일이 있는데 사전 투표는 원칙적으로는 본투표에 부득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난 총선부터 사전 투표 동료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뭐 부정행위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요. 네. 선거법에서 이게 14일간의 그 선거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표일 날 투표를 해야 그 선거 기간 동안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일, 5일 빨리 해버리면은 실제로 선거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 사실은 신인들이 손해를 봐요. 신인들이. 정치 알릴 기회들이 신인들에게? 줄죠. 예, 무려 30%가 주는 거예요. 선거일 15일뿐이 안 되는데 네. 한 5일이 줄어버리면 30%의 그 선거 홍보 기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뭐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뭐 선거의 투명성이야 당연하지만은 이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본선거일과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이 제도 자체, 그러니까 선거일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에 이 근간을 흔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일부에서 신인규 위원장도 조금은 이렇게 붙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금 속보로 최종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31.28%가 나왔네요. 아까 저희가 5시가 29.7%였으니까 그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그리고 전남은 지역의 최고 나왔는데요. 41.19%, 40% 넘는 분들이 사전 투표에 응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네.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는 사전 투표 날짜를 좀 본투표 날짜로 가까이 붙여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공식 선거 운동이 13일밖에 안 되는데 사전 투표 이전의 선거 날짜는 8일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보를 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사전 투표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주지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네네. 좀 다르게 이제 이동하는 어떤 생활 어떤 상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가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고안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이제 투표를 조금 붙여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나오라고 사실은 주말 그렇죠. 끼고 사전 투표는 해주고, 맞아요. 우리가 어디 휴가 가지 말라고 중간 수요일 날 본투표 날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끼고 휴가 내고 투표 안 하고 갈까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 주객이 약간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번 총선이 끝나고 네. 나서 만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후보들에 대한 알 권리를. 네.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단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윤석열 대통령도 임했고요. 그리고 양당 대표들도 모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제 사전투표 장소를 택했고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전을 택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부터 하실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를 탁 듣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정치 고관여층들이 아니면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뭐 신천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갔나 보다. 그리고 뭐 저기 이재명 당대표는 네. 대전에 뭐 유세가 있었나 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행동에 대한 의미를 언론들이나 신문들이 이제 재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퍼지죠. 근데 이제 언론들이 이미 많이 해석을 했지만은 여기에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네네. 과학 부분에 대한 R&D 예산들을 줄인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화여대 막말, 네네. 네, 민주당의 후보 이화여대 막말 사건과 더불어서 또 이제 20대 층들이 아직 표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찍을지 정하지 못한 층들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다라는 이제 뭐 이런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층들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갔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고 뭐 네네. 저희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사실 이게 4월 5일 식목일 행사가요.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이제 왜 부산 가서 굳이 했냐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도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과 그 행사에 맞춰져서 부산을 가다 보니 그리고 부산에서 다들 이제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도 다 사전 투표를 하는 분위기이고 네네. 네,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 맞춰서 움직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투표한 것은 네. 선거 개입으로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지난 대통령들도 선거날에 지역의 일정 안에 잡는 거야 어렵지 않았을 텐데 혹여나 그게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대놓고 사실은 경합지가 많은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사진을 보니까 빨간 넥타이 매시고 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투표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최종 사전 투표율 31.28%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역별로는 최고가 전남이 41.19, 최저는 대구 25.6, 5시 때도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전남, 좀 낮은 곳이 대구였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32.6%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또 특이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전 투표하시는 그 상황에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내 일정에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이신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국내 일정이 어쨌든 간에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오랜 기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특이할 것은 없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여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네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사들은 대동하지 않았다. 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일정이 있어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그 안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은 게 더 좀 제가 봤었을 때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를 정도를 하려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울산시장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정도 돼야 된다. 네네. 여긴 지금 벌써 실명들이 거론이 많이 됐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1심에서 그 유죄 판정이 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건 경우들 정도가 돼야 이게 지금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기 때문에 이게 선거 개입이다 하는 건 좀 너무 억측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넥타이 때문에 라기보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지역에 가서 투표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한 110일이 넘게 공식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많은 국민들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네네.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일 테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일 텐데 여튼 이렇게 피해 다니실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국정 운영을 3년 넘게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소위 영부인을 이렇게 숨겨두고 계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투표를 안 하시진 않을 테고요. 이제 본투표장에는 나오실 것 같은데 뭐 언제쯤 하시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부인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아니죠.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부인. 네. 한동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부인과는 성격이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부인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드러내놓은 적이 네네. 없습니다. 함께 동행을 한 적이. 근데 지금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조국 대표의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 역시도 네. 지금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8일인가요? 네, 지금 이제 또 재판이 잡혀 있죠. 네.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공교롭게도요. 지금 조국 신당이나 민주당의 당대표와 부인들까지 사법 리스크에 처해져 있다. 네,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뭐 대통령 영부인을 숨겨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타겟으로 삼았던 게 유언비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영부인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부인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요. 네. 이걸로 표가 우로 갈 게 자로 가고 자로 갈 게 우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고착돼 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갈 표와 국민의힘으로 갈 표는 정해져 있고 또 여기 중도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여러 야당 범야권의 이런 사법 리스크들과 그리고 진짜로 여기 뭐 영부인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들은 지금 이미 충분히 또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네네. 어떤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고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뭐 굳이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물어뜯을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지 뭐 이게 표를 의식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판단돼요.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부인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뭐 조국 대표 부인까지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아무래도 구속되셨다가 지금 나와 계시긴 하지만 좀 공식성상에 나타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선거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같이 하지 않았을 뿐 공식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신 상태이고요. 게다가 대전까지 가서 이제 같이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R&D 예산이 삭감된 것, 네. 그러니까 역대로 삭감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투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가실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요.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부산까지 따라가긴 하고 왔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보에서는 좀 네. 보이셨어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그 행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명품백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녹취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저는 중요하지 그 않을까 공식적인 싶습니다. 입장이 이 민감한 시기를 넘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진짜로 보면요. 그 분이 그 명품백에 손 한 번 대는 장면도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게 바로 또 네. 위반이 됐고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함정이었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건들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건 따져볼 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친분을 가시하면서 와서 물건을 내려놓은 것인데 여기에 손 한 번 대는 건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민감한 선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든 뭐가 되든 이게 해명이 되든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감한 선거 시기가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네,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게 말씀이시거든요. 네, 이게 네. 시작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용할지 너무나 네. 뻔해요. 이거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할 것이다라고 판단돼요. 지금. 오늘 사실 그 아니, 명품백 네. 논란을 가지고 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권지웅 그렇죠. 전 비대위원한테 한마디는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감원 원장이신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드러낸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무슨 창고에 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네. 물어봐야 될 사안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양문석을 사실은 꺼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지금 이거는 진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증거 자체가 심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돼 있어요. 그럼 서류
이 대출 서류 한 건하고요, 증빙 서류 한 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 지식이 없어도요, 여기에 여기 비대위원님하고 저랑 둘이 가서도 이거 30분 1시간이면 서류 확인이 끝날 수 있는 건이에요. 저희가 후보 논란은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대파 논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사전투표 기간에 느닷없이 대파 논란이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선관위가 대파를 투표소에 갖고 가는 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입 금지를 시킨 건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상 물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네네. 이렇게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하면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뭐 일제 샴푸든 이런 것들도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누군가 그걸 들고 가고 싶다고 하면 들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지금 여당의 태도가 네. 이게 한 번이 아닌 것이 4월 4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일기예보에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이하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 1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결국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웃길까요? 그냥 일상 물품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더 논란이 돼서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이 또 한 번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선관위가 어떤 충성심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려 대통령에게 더 누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양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쪽파는 되느냐 그러면 대파가 안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제 샴푸, 법인카드, 위조표 창장을 들고 가는 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 그냥 이거는 법리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금 왜 정치적인 표현물로 상징되는 것들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하냐면 표의 왜곡이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투표장 안에서 사진도 못 찍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투표장 바로 밖에서도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대파를 아까 일반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상징이 담긴 순간 일반 물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이라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뭐 여기에 백현동의 옹벽이라든지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네. 대장동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선거 기간 한 달 내내 성남 FC 불법 투원금 사건을 계속 떠들어댔다고 칠게요. 이것만. 자, 그러고 나서 일제히 성남 FC 유니폼을 다 입고 갔다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할 것이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파를 선거 상징물로 만들었어요.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부터 네. 시작해서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파를 흔들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상징물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들어간 건 얘기가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 됐냐면 예를 들면 사과도 지금 물가가 되게 높은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사과는 되는 겁니까? 또 명품백인 어떤 특정 브랜드의 명품백은 정치적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또 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사과를 들고 유세장에서 흔들면서 이게 네. 계속 연일 뉴스를 타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연일 흔들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대파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우길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선거 제도와 선거 방향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제지가 되어져야 다음부터라도 좀 더 나은 선거가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만약에 제지 안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죄다 아마 이 지령 내려갈걸요. 투표장에 대파 들고 가세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선진화된 선거 문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 이제 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대파라는 거는 이미 선거의 상징물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권지훈 전 비대위원께서는 그렇게 상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꼭 굳이 대파만 꼭 집어서 이것만 금지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에 뭐 투표소 일제 샴푸 뭐 위조표 창장 이런 거 소지되느냐라는 질문 넣었는데 선관위에서 의도 목적을 갖고 소지를 한 경우에는 안 되죠. 제한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성남 FC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위조표 창장이나 벅카는 들고 가도 사람들이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할 거면은 문의를 성남 FC 유니폼으로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에 지금 제언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 방송국에서 미세먼지 1로 기호 1번을 썼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요. 우습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거 기간에. 아주 대문짝만한 일을. 왜? 그 이후 며칠 후에 또 다시 여기에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였나요? 이 사건 말하면서 뒤에 국민의힘 로고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이게 한 번은 실수가 될 네.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충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권중전 뭐 비대위원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만약에 저희가 한 네.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하게 제가 좀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의 파란색 1을 제재했다는 거 정말로 웃긴 역사가 될 겁니다. 지금 비례정당이 38개가 넘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기호도 38개가 넘을 텐데 이런 숫자를 이제 방송에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하는 걸 왜 선관위가 판단합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러다가는 알몸으로 들어가서 네. 선거 투표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다가 뭔가를 들고 들어가서 투표를 할 텐데 거기에 누가 정치적 상징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선관위가 그걸 인정하면 그걸 못 들고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선관위가 결정합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웃긴 네. 일이다. 방금 말은 저도 선거를 떴지만요.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정확치 않다. 이거는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요. 악법도 법인 거예요. 그럼 선거법에서 선관위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랑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아까 죄송합니다. 정정 좀 할게요. 뒤에 국민의힘 로고 나왔다고 하는 거 양문석 후보가 아니라 김준혁 후보 이야기가 나올 때 뒤에 국민의힘 로고가 나왔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논란이 나오는데 뒤에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박혀 나왔어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실수라고 하더라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게 고의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역지사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이제 요 네. 논란은 두 분께 제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발 논란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서 이제 양문석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죠. 민주당은 이제 김준혁 후보, 수원정에 나와 있는 김준혁 후보 그리고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여전히 중도하차는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워낙 정권 심판적 성격이 시간이 별로 안 커서 남아서 한 30초씩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상태에서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더 부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중도하차는 어렵다고 보고 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 지금 김준혁 후보 논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내심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다. 국민 민심을 살피기보다는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박원순, 오거돈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피해자들을 2차 가해를 했던 뭐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까지 그리고 김준혁 후보까지 지금 너무 많은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성 폄하하는 발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성인식 자체의 문제로 바라봐야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0초 분이 안 남았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을 그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왜 국민의힘 후보들 뭐 의혹이 일고 있는 잔직용 후보라든지 이원모 후보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틈새 토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마저 얘기 나누죠. 앞서 이제 그 김준혁, 양문석 민주당 후보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그러면서 말미에 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돼서 이복형 금감원장,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 중간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해 보니까 대출 과정에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라는 중간 결과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의 다른 이런 의혹 있는 후보들 조사는 하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먼저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과
떨어져서 네. 자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에 불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게도 불리할 만한 행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 저는 아까 그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이 건의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총선 이후에 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중재안이.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의혹도 선거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결과를 내셨어야죠.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근데 김건희 특검은 총선 이후에 하자고 하면서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결과는 총선 중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상식을 스스로 깨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이 나뉘어져서 좀 길게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가방하고 그리고 이 앞 단계하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전 정권에서 다 수사 종결됐던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해서 다 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다 뺏고 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담당 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이거 불기소입니다.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하는데도 이거 뭉개고 다음 정권까지 토스시켰던 건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특검을 주장했던 배경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특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민주당에서 여기 독소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었다.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그냥 브리핑하는 이걸로 선거 끝내겠다라는 전략들이 있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건들은 좀 달라요. 양문석 건은 예를 네. 들어 여기에서 지금 양문석만 왜 조사를 했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약간 논란이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안 하냐. 그럼 여기에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양문석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부남이나 공영훈 논란이 되는 사람들 하지 않았어요. 건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본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증여세만 제대로 냈다면 불법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불법 네. 정보만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 이렇게 공정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사건이 사실 제일 빠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불법 사기 대출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확정적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일반 국민들에게 대출을 막았던 상황이에요. 사건의 네. 성격이 좀 달랐다. 네, 이거는 조사할 만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사라기보다도 조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거의 확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감원은 사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서 금융위가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감원이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수사나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누가 봐도 단순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출 목적에 사업 대출로 돼 있는지 주택 네. 대출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이고 사업 대출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두 개만 확인하면 끝나는 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인이 가도 확인할 수 있는 건들이다. 이거 페이퍼만 보면 되는 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본인이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편법을 인정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편법을 했는데 편법을 인정할 리가 없다. 편법을 했으면 나 혐의 없다라고 우길 텐데 편법을 인정했다는 건 본인 스스로 불법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일 거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퍼진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서 가장 더 많은 비토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양문석 후보 건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이게 표심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아까 네. 제가 몇 가지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을 드렸던 게 동작을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가 아빠 찬스 대출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평 공흥리에 2,500평 가량의 토지를 두고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 중인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매입 가격의 99%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뭐 이 의혹이잖아요. 99%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명확히 아닌 것 한번 더 같아요. 해보죠. 네. 제가 네. 그 언론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법 같은 경우를 잣대를 들 때는 굉장히 조심이 됩니다. 이건 민주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법의 잣대로 우기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갔는데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건 분명히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네. 국민들이 다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토지를 살 때는요. 이거 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2년인가요? 그 기한 내에 개발이 시작돼야 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그럼 대출을 어디에서 했냐는 건데 대출을 내가 계신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했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면 대출을 일으키면 이거 저한테 실적이에요. 그럼 저 아는 분들한테도 제가 나한테 대출 받아주세요 할 것인데요. 내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근데- 제가 배분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김민수 전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예를 의혹이 들어서 있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내용을 들어봐도 의혹 자체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개발이 실제 이루어진 거죠.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내가 땅을 샀고 쟁겨둬서 투기한 게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개발을 시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중에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성격이 다르다.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도 좀 그러니까 듣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양문석 후보권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받았다고 하셨겠죠.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창고에 있다잖아요. 그러면 명백한 거 아닙니까? 받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민주당 진영에서 보기엔 너무 명백하게 명품백을 받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보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명백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게 나뉘는데 그중에서 유독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것만 조사되고 총선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 네.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서울시 시의원들이 우길기를 공공장소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김민수 전 대변인부터 해주십시오. 이거는 네. 제가 같은 당이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이거를 오늘 서울시 의원 한 4명하고 통화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로 발의된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게 그 대표 발의하신 분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네네. 대표 발의하신 분하고는 통화를 못했고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그 서울시 바로잡긴 무슨 TF인가요? 뭐가 TF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조례들이나 민생들의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브레이크가 이렇게 좀 간섭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로잡는 TF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인 분이 이걸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하신 분들은 뭐 이게 사실 이것도 잘못됐지만 시구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동료가 어떤 걸 대표 발의하면은 거기에 동의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동의를 해줘요.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동의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네. 이게 다들 뭐 밖에서 돌면서 이제 카톡에 뜨니까 이걸 동의해준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 중에는 실제로 뭐 이 외조보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일본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의했던 분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이 내용을 알고 대략 깜짝 놀란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고 대표 발의한 분은 어떤 의도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적절하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소속 의원 19명이 해당 조례 찬성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당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엄중 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침략 정쟁을 약간 허용하고 용인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조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19명이나 자신의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조례 네네. 발의에 동의하겠다. 그건 그냥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시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발의까지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이게 네. 당의 입장이라고 확대하긴 뭐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사실 좀 바로 잡으면 장진영 후보 사업자금 대출 비율은 66%고 부친 관련 금융기관 대출은 12%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틈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